자, 이제 오늘장 우리 증시 투자 전략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 봐야 되는 첫 번째 기사,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 결국 베트남과 무역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한 이후에 무역 합의를 이루었음을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면서 우리 두 나라가 협력하는 위대한 합의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베트남. 미국 측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4월 교역량을 봤을 때 중국과 아일랜드, 멕시코, 또 스위스에 이어서 5번째로 무역 적자를 미국에 안겨준 나라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2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46%였는데 관세율을 대폭 인하한 거죠. 다만 그 대가로 베트남 시장에 미국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인 즉슨 미국의 경우 베트남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자, 한편 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환적 상품에 대해서는 40%로 별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베트남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와 합의를 도출한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베트남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어떤 이 제품을 생산하는 의류 또 IT 업체들, 지난번 관세 폭탄 당시에 충격이 있었던 만큼 오늘장 반등에 성공할지 궁금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만나볼게요. 자, 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자본 유출이 우려된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큰 화두가 됐습니다. 자, 때는 현지 시간 1일로 돌아가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 포럼에 패널로 참석했던 이 총재가 최근에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스테이블 코인 지지자들이 한국 정부에 은행이 아닌 기관도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규제되지 않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게 되면 달러 기반 코인으로 환전이 촉진됐고 결국에 자본 유출입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건데요. 결국 한은은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을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의 통화 시스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우려해왔었는데요. 여러 가지 대목이 있지만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보편화될 경우에는 원화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원화의 경우에는 기축 통화가 아니다 보니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환율 변동성 등 금융 시스템에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정부와 여권은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한은이 추진하다가 실패했던 CBDC 도입이 또 표류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또 CBDC 관련주들이 조금 겹치는 격이 없지 않아 있어서 또 이런 표류 소식이 나왔을 때 약간은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긴 했는데요. 또다시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잠시 뒤에 점검해 볼게요. 끝으로 마지막 소식 접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기다렸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 롯데엠이 폴란드와 K2 전차 2차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자, 이로써 단일 계약으로는 방산업계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이다라는 역사를 새로 쓰게 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1차 계약 때와 물량 자체는 180대로 동일하지만 기술 이전, 또 유지 생산 보수 같은 MRO 사업이 추가되면서 계약 규모가 2배로 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1차 계약이 약 2배 정도 달하는 65억 달러, 약 8조 8천억 원 정도 수준으로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계약을 통해서 폴란드에서 추가 계약의 가속도가 붙는 건 물론이고 유럽 현지에서도 사업 확대 기회를 넓혀갈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벌써 시장에서 반응이 좀 있었는데 방산주 쪽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현대 로템의 밸류 체인을 봐야 될지 궁금해지네요. 이에 대한 세부 전략 지금부터 세워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지싹 이지은 대표,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우리 이지은 대표님 머리 헤어컷 네, 하셨네요. 커트했습니다. 여름맞이. 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죠? 네, 네. 오늘 미리 샵에 다녀오신 것 같아요. 아, 샵 세팅이, 갔다 예, 샵. 갔다 온. 예, 예. 예. 아우, 좋습니다. 예, 굉장히 상쾌한 목요일 아침인데요. 자, 두 분 오늘장 키워드 역시나 상쾌할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 로템과 삼성전자라고 종목을 확실하게 꼽아주셨고 외국인 동향을 파악하자 궁금합니다. 앞으로 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아, 오늘 이제 예. 그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외국인들이 보통 이제 1억 이상 투자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식 등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외국인들 그리고 외국 기업 중에 해외 모 기업의 모 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 그 장기 차관을 들였다는 얘기는 국내에 대한민국이 뭔가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오늘 발표가 되는데 매번 분기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달에 그러니까 1사분기 끝나고 나면 4월 달에 상반기 끝나면 7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 내용이 발표가 되니까 어떻게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있는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외국인이 어떤 기업들의 러브콜을 보냈는지 알게 되면 또 하반기 그러한 동향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자라고 좋은 팁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예, 현대 로템은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기다려도 소식이 나와서 알겠는데 뭐 삼성전자는 실적 관련해서 말씀이세요? 네, 이제 잠정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과연 저도 좀 비슷한 결이긴 합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기관의 수급은 최근 들어서 유입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외국인 수급이 특히 삼성전자에서 약간 어저께도 그렇고 이탈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잠정 실적을 근데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이 예상치를 하회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리스크 해소로 보는 측면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과연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 좀 기대 심리를 갖고 유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저께 마감했던 뉴욕 증시, 그러니까 오늘 아침 말고 어제 아침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를 보면 러셀 2000이라든지 기술주보다는 중소형주들 쪽으로 흐름이 좀 넘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같이 연출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오늘 또 다시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내면서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쪽도 어저께는 살짝 시장이 테마성으로 좀 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주도 섹터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나타나지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도 외국인의 매수세, 그러니까 외국인의 동향 그리고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외국인 추이가 움직이는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결국 키워드는 외국인이 쥐고 있는 것 같네요. 앞서 삼성전자는 실적을 원래 당초에는 내일이 있죠. 4일 날 발표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기사들 보니까 또 8일이라는 기사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블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또 새벽에 나온 기사들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과 전격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관세율이 20%가 넘게 내려갔기 때문에 뭐 괜찮은 합의였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근데 또 미국은 0%로 아예 무관세로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외신 보도들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중국을 차치하고는 처음 나온 합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으며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전이나 IT 기업들, 베트남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많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우려를 저희가 점검을 했던 바가 있는데 크게 좀 두 가지 포인트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연이어서 협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좀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갑작스러운 행동을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아시아 쪽에서의 협상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협상들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적인 측면들이 있을 것이고 또 베트남에 생산 거점을 둔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가전뿐만 아니라 의류 쪽이라든지 이쪽도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에는 좀 해소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높은 관세를 첫 번째 때 부과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관세도 엄청 낮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으로 시장에서는 좀 물꼬를 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결국에는 나스닥과 S&P 500이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아마 우리나라 안에서도 베트남 쪽에 생산 거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흐름들이 좀 장중에 체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에서는 일단 미국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 우리나라까지도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는 봐야겠지만 뭐 긍정적인 해석이 저는 아이폰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그쵸. 의류 쪽의 종목이라든지 네. 이쪽 종목들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을 노리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단 네. 보유자로서 대응의 영역으로 점검을 해보자라는 팁을 얻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 국내 증시로 좀 들어가 볼게요. 어제 시장에서 핫했던 키워드 가운데 하나, 바로 이창용 하는 총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입장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돌연 어제는 스테이블 코인, 달러 코인으로 환전이 돼서 결국에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우려가 된다라고 ECB 포럼에 가서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CBDC 쪽이 이제 표류되면서 한 차례 압력을 받았었는데 스테이블 코인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결국 종목이 겹쳐서 어떻게 그렇죠. 투자를 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이 또 향방이 또 많이 엇갈리죠. 특히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카카오페이인데 단기적으로 카카오페이가 한 200%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이 관련된 이슈 때문에 약간 지금 횡보를 조정을 하고 한 30% 이상 조정을 하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한국은행 입장하고 정부의 입장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네. 이제 어제 1일이죠. 포르투갈의 이제 신트라에서 유럽중앙은행 포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창용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특히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기축 통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축 통화인 달러로 환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원화 시장이 더 유동성이 플럭추에이션이 많이 늘어나서 위험할 수 있다. 거기다가 뭐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달러로 환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거기다가 이 불법 자금들이 많이 있죠. 불법 거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법 거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자, 근데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이 여권하고 그러니까 은행하고 한국은행하고 지금 정부하고 지금 차이점이 있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7개의 시중은행들을 합해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한강 프로젝트 1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도 300억 정도 들어가서 은행이 만만치 않게 돈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한국은행 총재가 여기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CBDC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걸 유통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2차 프로젝트를 원래 10월 달로 기획을 했었습니다만 2차 프로젝트를 안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최초로 CBDC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유통을 시키려고 했던 게 중국인데 문제가 됐던 게 CBDC를 유통을 하면은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정부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빅브라더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모든 사람들의 계좌를 다 떠들러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에서도 통화가 안 됐던 거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5월에 후보 기간 동안에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버하고 이제 대담을 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본인이 유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근무하고 있는 전 차관을 정책실장으로 들이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정책을 냈던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정책을 냈습니다. 대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는데, 어제 발표한 내용도 보니까 정부나 대통령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어제 보니까 가상화폐 관련들이 급등을 했는데, 미국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그러죠. 이게 하원 통과만 남았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리고 대통령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모니터링 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확답을 정부에서 다음 주에 준다고 하니까 한번 천천히 모니터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조선일 매니저님의 어떤 개인적인 뷰로서는 정부가 어떤 명확한 정책을 발표하기 전까지 스테이블 코인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카카오페이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한 2, 3주 전부터 말씀을 수익을 드렸는데, 내셨죠. 네.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뭐 카카오페이도 한 50% 이상 수익을 내고 매도했습니다만,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저점에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분명히 정착이 될 것 같아요. 도입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대표적인 카카오페이나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저점을 잡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들어가시는 것보다 분할 매수하시면서 조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뭔가 확실하게 가닥이 잡힌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변동성엔 좀 유의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기사 가볼게요. 현대로템입니다. 기다렸던 소식이 나왔죠. 폴란드의 K2 전차 추가 수출의 쾌거를 거뒀습니다. 1차 때보다 무려 2배 정도 수주 규모가 더 커졌거든요. 앞서서 현대로템을 키워드에도 포함시켜 주셨는데, 넥스트레이드에서 벌써 뭐 반응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방산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로템과 그 아랫단에 있는 뭐 기업들 좀 세부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예. 오늘이 정말 중요한 네.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결국 MRO라든지 그리고 현지 생산, 이게 좀 저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조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좀 시장에서 노출이 됐던 부분이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론으로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염두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현지에 대한 생산이라던가 MRO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은 이제 앞으로 EU 내에서 국방비 증액 이런 부분들이 지금 EU 안에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현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는 시장의 분위기와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수주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루마니아라든지 체코, 그러니까 인접군에 있어서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고, 또 우리나라 K방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뭐 가성비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은 표현도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 표현이 항상 따라다니는 대표적인 섹터이기도 한데, 이번 구조의 수출 그리고 세부사항적으로 현지 생산이라든지 MRO라는 그 모멘텀이 같이 붙어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어찌 해석할지에 대한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있는 그런 밸류체인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은 사실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인베디드 시스템 관련돼서 이제 밸류체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 주가 흐름이 좀 조정을 겪고 좀 아름다운 조정을 겪고 어느 정도 좀 주가적인 위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츠 테크놀로지라든지 S&T 다이내믹스가 2차에도 참여를 할지에 대한 여부는 좀 세부적인 사항은 체크할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MNC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의 기업들도 오늘 추가적으로 상방이 같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이슈에 따라서 뭐 LRG 넥스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좀 동반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방산주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좀 시장에서의 수급을 긍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흐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제 나온 수출 계약의 포인트들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인접 국가로의 수출 확대 기대감에 더 얹어진 건 MRO에 대한 수주, 그리고 이에 따른 밸류 체인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산주 진짜 궁금하네요, 흐름. 예, 이제 저희 섹터 점검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오늘 점검해봐야 되는 첫 번째 섹터. 지주사와 제약바이오입니다. 먼저 제약바이오는 개별 기업의 호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엊그저께였죠.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바이오 의약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이 굉장히 좋았어요. 대형, 중대형 변압기 그 다음 순으로. 여기에 또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어제 물론 시밀러 기업들, 셀트리온 중심으로 좋긴 했지만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도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와. 어제 보니까 제약바이오도 이제 섹터별로 네. 여러 개로 나눠서 구분이 되는데 두 가지 섹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생물공학 바이오 섹터가 2.59%로 가장 강했고 그 뒤로 ADC나 이제 말씀하셨던 시밀러 관련된 제약사가 1.7%로 강했는데 먼저 이제 생물공학 바이오 업종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령화나 질병 문제 그리고 식량 및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 바이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피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11% 급등을 했고요. 코아스템 캐먼도 8.8%, 여러분 잘 아시는 알테오젠이나 D&D 판마텍 또한 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처럼 시장이 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생물공학 바이오 쪽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ADC 관련 종목들도 어제 굉장히 강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지노멘 컴퍼니죠. 지노멘 컴퍼니 같은 경우는 신규 타겟, 그러니까 ADC죠 이게 항암 개발 소식도 있고 거기다가 뭐 기술 수출 계약 관련 이슈 그리고 국제 학술지 게재에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거기다가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어제 한 8% 이상 급등을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술력, 기대감 그리고 계속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던 셀트리온과 합병 이슈가 계속 아직도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한 이슈가 남아서 강세를 보였고 리가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ADC 플랫폼 기본 확장 기술력 경쟁력과 함께 기본적으로 기술 수출 기대감과 임상 결과 업데이트가 나와서 어제도 한 6.3% 강세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군들이 섹터별로 보면 이렇게 좀 나눠져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무역 관련된 관세 이슈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제약 바이오 업종이니까 하반기 때도 제약 바이오 업종을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던 바이오였는데 어제는 바이오 덕분에 모처럼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견조함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힌트를 얻어봤으니까요. 종목을 좀 잘 추려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지주사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요. 어제 여야가 진통 끝에 결국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오후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오늘 본회의에 처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D-Day잖아요. 이 또한 방산처럼 이걸 받고 셀온이 될지 아니면 진짜 본격적으로 붐이 시작될지 그렇다면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이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해석에 따라서 네. 수급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성으로 좀 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론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막상 세론이 아니라 그걸 흡수하면서 더 가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세론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법 개정안이 3% 룰을 처리해서 포함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3% 룰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시선이 많이 모아지던 거였어요. 이게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빠른 피드백으로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한 가지 근데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은 지주사 관련돼서 좀 지켜보자라는 시각이 있는 이유는 집중투표제라든지 감사위원 확대에 대해서는 추후 공정회로 연기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되는 조치인데 이거를 좀 미룬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 부분이 좀 오늘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저께 지주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약간 세론 아닌 세론이 빠지더라고요. 나왔어요. 차익 네. 실현 물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하루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줘서 오히려 오늘은 저는 조금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시각을 열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어제 장 초반에는 낙폭을 굉장히 확대를 했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일단은 아랫꼬리를 달면서 거의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거.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추세를 바로 깨지 않고 추세를 오후장에 지켜줬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더 시장의 무게가 좀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오늘 큰 폭의 상승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추세를 지켜준다 한다면 저는 지주사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체질 개선이라는 그 목적으로 또 앞으로 계속 좀 피드백이 빠르다는 것을 봤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집중투표제라든지 이런 감사위원 확대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이제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주사는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긍정적으로도 아직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3% 룰을 제외하고 합의했다라는 속보가 나왔었는데 막판 들어서 들어갔거든요. 이것처럼 공청회 잔존 이슈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혹시 지주사 종목에 대한 힌트 조금만 얻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제 예. HS 효성을 최근에 지주사 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좀 눈여겨봤었는데요. 네. 일단 뭐 타이어 스틸 코드 매각에 대한 이슈도 있고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봤었는데 어제 이제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좀 보다 보니 코오롱도 상당히 좀 패턴이 좋더라고요. 아. 코오롱 비롯해서 최근 좀 강세가 나왔던 웅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대부분의 지금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급이 한 번에 유입됐을 때는 최근에 탄력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동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 지금 언급했던 종목들이 가장 좀 강하게 추세를 또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오롱과 HS 효성 그리고 어제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또 금융지주사라는 힌트를 주셨었죠. 종목에 대한 힌트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섹터도 열어주시죠. 화장품과 조선. 어제 이게 시장이 진짜 오늘 다르고 어제 달라서요. 어제 그 방산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조선, 방산, 원전, 조바원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네요. 그 안에서 특히 조선은 상반기, 그러니까 2분기 때 저희가 환율이 굉장히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워낙 강세를 보여서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애널리스트 코멘트도 있었고요. 그래서 1분기랑 분위기가 좀 다르다면 이번에 좀 비는 피해가면서 조선은 좀 중장기로 바꾸는 전략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됐어요. 약간 이제 실적 부분에서는 실적하고 이제 환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전에는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쪽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요즘은 이제 현대미포 쪽에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뭐 해웅시황이 개선되면서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HD 현대미포가 하고 있는 게 탱커 관련주 그죠? 그래서 이제 MR 탱커하고 LPG 운반선을 지금 발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2020년 대비 이 신조선가가 이 관련된 가격이 무려 50% 이상 올랐습니다. 무슨 얘기냐? 엄청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IMO가 그러니까 국제해사기구가 2028년도부터 지금 운행되고 있는 디젤 엔진을 쓰고 있는 것들은 운행을 하면은
탄소세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운행해서 버는 것보다 비용보다 오히려 돈을 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그 LNG나 또는 천연가스 관련해 가지고 선박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 대형 선박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선박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중소형 선박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략 상선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략 상선단이 거의 대부분이 중소형 단에 있는 그런 배들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LPG나 LNG 선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수혜를 받고 있는 게 HD 현대미포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네. 7월 말쯤이나 8월 초쯤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7월 8일 정도에서 베트남하고 어제 이제 그 관세 관련해서 이슈가 끝났습니다만 우리도 뭐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아마 7월 말이나 8월 초에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조선업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 종군들 지금 조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조정 시에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더 좀 조정을 한다면 분할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아 네. 보입니다. 안 그래도 한화오션의 외국인 매도세가 좀 거칠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려던 찰나에 또 HD 현대미포라는 새로운 옵션을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화장품이라고 답을 주셨어요. 원래 질문은 실적 기대 섹터 어디로 보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였거든요. 앞서서 키워드에 말씀 주셨지만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도 실적 시즌이 열리는데 뭐 대표적으로 미용기기, 음식료 쪽은 진짜 잘 나올 기업이고 또 반대로 반도체 2차 전지, 석유화학은 이번이 바닥인데 다음 분기 보고 가자라는 의견이 좀 분분해요. 어떤 입장이신지 일단 궁금했는데 그냥 안정적으로 가는 화장품이 제일 베스트일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존의 좀 안정적인 쪽도 우리가 계속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기조고요.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을 제치고 글로벌 시장에서 1월에서 4월까지 했을 때 수출 2위 국가로 올라섰는데 프랑스 다음으로 올라선 거고 원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이어서 세 번째였는데 2위로 한 단계 또 점프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왜 네. 순위권 탑 그쵸, 3에서는. 예. 근데 이 부분을 해냈다라는 것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업황적으로 봤을 때 뭐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섹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고점 논란에 가 있는 섹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색채가 좀 있을 텐데 그 안에서 화장품은 지금 아직까지 탑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APR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어제 전체적으로 좀 화장품 섹터 약간의 조정이 나왔는데 네. 오히려 조정은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APR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미용기기, 뷰티 디바이스가 APR의 실적을 책임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번 연도에는 메디큐브의 화장품이 APR의 실적을 책임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쪽, 그러니까 소형 미용기기, 그러니까 디바이스 쪽으로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기술력 하나는 정말 특히 스킨케어 쪽으로는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저도 사용을 많이 하지만 너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뭐 달바 글로벌을 그렇죠. 비롯해서 예.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조정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현 대표께서는 지난 분기 실적주 하나만 꼽아달라라고 했을 때 APR 주셔서 굉장히 성공적인 수익률을 거두셨던 바 있는데 이번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종목 열어보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아이테오젠 오랜만에 나왔고요. JVM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JVM은 한미사이언스가 39%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로 이제 약국에 여러분들 조제를 하면은 약국 가서 이제 약을 사시면 기본적으로 약을 뒤에서 소리가 나죠. 이렇게 분류하는 소리.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제 한 개 자회사와 세 개 손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보통 이제 약국에서도 요즘엔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직원들을 줄이는 추세인데 그게 이 기계가 대체를 합니다. JVM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북미 유럽 지역에서도 지금 판매가 지금 되고 있는데 매출이 상당히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약 제조 기계를 생산하는 두 분 다 바이오였네요.
알테오젠 한창 좀 견조하다가 어제 조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괜찮겠습니까? 네, 앞서서 제약바이오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네. 저희가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안 드릴게요. 일단 네. 제약바이오 흐름들은 전체적으로 하반기 저도 기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 쪽으로 좀 나눠졌을 때 결국 기술 이전, 지금 상반기에만 10조 원 넘는 기술 수출을 해냈기 때문에 하반기 때도 또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 오늘 ADP 민간 고용에 대한 게 좀 안 좋게 나왔는데 네. 일단 이번 주 안에 고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라서 ADP는 약간 신뢰가 잃었다. 그래서 추가 고용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을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쪽에서도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제약바이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알테오젠은 뭐 키트루다 관련돼서 이제 승인에 대한 여부도 남아 있고 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글로벌 탑 12의 약물 중에서 알테오젠이 SC 제형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약물이 총 4개가 있다. 그리고 3개 기업과는 지금 협업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글로벌 기업들과의 앞으로 정말 세계적인 약물에서 SC 제형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만큼 이 플랫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움직일 때는 또 대장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기대감 어제를 시작으로 본격화될지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저희 트래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지은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